그렇군요. 강의 중상류쯤에 도착해 나와 소녀는 가볍게 숨을 돌렸다. 어때? 보이는 게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요.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려다 말고 나는 마침 근처에 있던 벤치를 가리켰다.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좋아요. 벤치 옆에 놓여있는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소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게서 음료를 받아든 소녀는 벤치에 앉아 강과 하늘이 이루는 장면을 감상하며 캔을 비웠다. 적당히 숨을 고를 동안 나는 소녀의 옆에 앉아 태블릿을 켜 뉴스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무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 기사를 검색할 정도로는 충분했다. 그 여학생의 사망 추정 일자는 8월 16일,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일자는 8월 22일이야. 발견되었을 때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에 불어 있어서 제대로 된 부검은 진행하지 못했대. 그리고 이 여학생이 실종되었던 16일과 20일 사이에 긴 비가 내렸던 것 같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아마 이쪽 부근길을 걷다 실족사했을 거라고 결론 내렸나봐. 이상해요. 그렇다면 지금쯤 죽음의 색을 발견해야 했을 거라고요. 소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있잖아요. 이건 제 추측일 뿐이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데?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여학생이 죽은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생각하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그 여학생의 시체는 분명 강 하구에서 발견되었잖아. 그렇죠. 마치 내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소녀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선 소녀가 풀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조립해 나갔다. 즉, 누군가가 그 여학생의 시체를 몰래 강에 버렸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 추측일 뿐이에요.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일축하고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 여학생이 정말 이 부근에서 실족사한 것이 맞다면 죽음의 색이 보이지 않을 이유는 달리 없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이 만들어낸 죽음의 색은 보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죠. 아, 그래서 아까 사고 현장이 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확실하지 않다고 얼버무렸던 거구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 가능성은 뭐야? 위에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동시에? 네, 동시에. 그렇다는 건 소녀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강에 버려졌다는 걸까? 머릿속에서 일련의 가설들이 하나하나 조립되기 시작했다. 소녀의 시신은 뒤늦게 경찰에게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진범을 찾지 못한 채 사고사로 결론나게 된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이 억울함으로 남아있던 소녀는 그 원한으로 이곳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일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졌다. 마치 여태껏 있었던 일들이 모두 지금을 위해 일어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유령이 된 이유도 어쩌면 설명이 될지 몰라. 그저 가능성일 뿐이에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 오래간만에 진전에 내 목소리가 약간은 감정적인 어조를 띄었다. 그에 반해 소녀는 여전히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었다. 나는 환상 속을 걷듯 추측을 계속 이어나갔다. 소녀가 유령이 된 이유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라 한다면 나는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난데없이 1년 전 여름에 있었던 사고가 실은 살인사건이란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진범을 찾는 일? 그런 위험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소녀는 꽤나 단호한 어조로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치만 억울하겠죠.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는데 그 사람은 죄값조차 치르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렇겠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질문이 그토록 중요한 질문이었을 줄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소녀가 몸을 휘청였다. 넘어질 뻔한 소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소녀는 금세 균형을 되찾았다. 왜 그래? 그냥 살짝 현기증이 난 것뿐이에요. 괜찮은 거야? 조금만 더 걸어요. 괜찮을까요?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자 소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점점 거치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소녀는 아무래도 죽음의 흔적 같은 건 이곳에서 찾을 수 없었는지 이따금 기분을 전환하려는 듯 심호흡을 내쉬었다. 소녀의 체온과 숨결이 나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40분 정도를 걸어 결국 수원지까지 도착해버린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수원지는 말 그대로 칙칙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풀도 나무도 보이지 않는 돌더미로 이루어진 공간 속에서 그나마 드문드문 보이는 이끼들이 푸르죽죽한 색을 발했다. 앉아있을 만한 평범한 바위를 찾은 우리는 그곳에 앉아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잊는 것이기도 했다. 현기증은 이제 좀 괜찮아? 바람을 쐬니까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 아까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소녀가 말했다. 나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던 구름 한 조각이 서쪽으로 옮겨갔을 때쯤 소녀의 시선이 어디인가 고정되었다. 소녀를 따라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두어 발짝 건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봐요. 고양이예요. 정말이네. 별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뒤덮인 고양이였다. 미래로 넘어온 뒤로 길고양이를 보는 것은 아마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았다. 유령이 되어버린 소녀도 그건 매한가지였는지 반짝이는 시선이 고양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 소녀와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런데 고양이는 널 볼 수 있어? 글쎄요. 잠깐만요. 앉아있던 바위에서 펄쩍 뛰어내린 소녀는 조심조심 고양이를 향해 다가갔다. 눈치를 채지 못한 건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건지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이곳을 계속 바라보았다. 어느새 고양이 곁으로 다가간 소녀는 고양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고양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발로 자신의 뺨을 매만지기만 할 뿐. 고양이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소녀는 손을 뻗더니 고양이를 껴안아 들어올렸다. 이번에도 고양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는 이런 촉감이었군요. 처음 만져보는 거야? 말했잖아요. 살아있었을 땐 고양이들이 저만 보면 도망갔었다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가라앉아 있던 소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깃돌았다. 소녀는 여태껏 고양이를 만져보지 못했던 한을 풀듯 마음껏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머지않아 성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푹신푹신할 줄 알았는데 약간 까슬까슬하네요. 뿌듯함을 잔뜩 담아 소녀는 고양이를 만져본 소감을 말했다. 유령이 되어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써 유령이 되었을 때의 좋은 점을 찾은 것 같네. 그런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어,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 나는 고양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녀의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다. 그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다. 바위에서 일어나 고양이와 놀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고양이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다. 울음소리를 한번 내뱉고는 품에서 떨어져 나간 고양이는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시선으로 고양이를 뒤쫓던 소녀가 급히 내게 말을 꺼냈다. 따라가 봐도 될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왠지 고양이한테 거부당한 것 같아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다. 좁다란 길목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소녀는 뒤쫓았다. 나는 천천히 그런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멈춰선 소녀의 뒷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나는 이 길목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을 얼마 정도 걸어 들어가자 발걸음을 멈춰 세운 소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아마 여길 넘어간 것 같아요. 소녀가 서 있는 곳 너머로는 긴 철조망이 보였다. 철조망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이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지만 철조망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되는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고양이도 아마 이 구멍을 통해 철조망을 통과한 모양이었다. 소녀는 철조망 너머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던 나는 이 철조망이 이 구역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들어가 볼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어... 아마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철조망도 쳐져 있잖아요. 괜찮을 거야. 아마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정말요? 응, 여기로 들어가면 이 구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역이라는 말에 소녀는 잠시 고민을 하는 눈치였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녀는 철조망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철조망을 통과해 몇 걸음을 내딛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동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시간이 멈췄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풍경이었다. 조용하네요. 그러게. 불이 들어오지 않는 신호등, 의미가 사라진 정류장 배차 시간표, 맥없이 전멸하는 내용 간판, 정적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선과 도부의 경계 역시 의미를 잃어 나와 소녀는 차로를 가로지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종말을 맞이한 세계에 불시착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꼭 영화 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같이 봤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떠올랐는지 소녀는 나와 비슷한 감상을 말했다. 내일 곧장 세계가 멸망한다면 이런 모습이 일어나? 그럴지도요. 어쩌면 머나먼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녀는 가볍게 웃었다. 만약 이런 곳에 혼자 들어왔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왜? 왠지 예행 연습이 되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소녀의 웃음에서는 쓴맛이 묻어났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약국을 지나다 말고 길을 걷던 소녀가 내게 말을 건넸다. 아까 나머지 사건 2개는 여기서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지.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둘 다 살인사건이었어. 연쇄 살인사건. 아, 맞다. 그때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나요. 범인은 아직 수배 중이라고 했던가요? 소녀는 처음 내 집에 들어왔던 날 나와 함께 훑어보았던 자료를 기억해낸 듯 했다. 나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응. 범행 현장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흔적도 거의 안 남아서 신원도 제대로 안 밝혀졌나 봐. 그래도 어쨌거나 이젠 그 범행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뭐 그렇긴 한데 정말 확인해 보려고? 그래야만 하는 거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녀는 말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한다. 근데 굳이 위험하게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위험하네요. 태블릿을 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곳이 여객권이라는 사실 정도였다. 이야기했던 두 곳을 확인하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나는 현지가 부탁했던 텔레이더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는 중이었다. Y자 형태의 로터리에 접어들어 주변을 살피려는데 소녀가 돌연 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저기 봐요. 아까 그 고양이에요. 소녀는 Y자 로터리의 왼쪽 길목을 가리켰다. 어디? 어라, 정말이네? 그곳을 시선을 옮기자 소녀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정말 아까 보았던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글쎄, 따라가 볼래? 소녀와 나는 곧장 고양이의 뒤를 밟았다. 얼마 정도를 걸었을까? 어딘가에 도착한 검은 고양이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펜스를 훌쩍 타고 그 안으로 넘어갔다.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운동 경기장 같아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출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슬어 있는 손잡이를 밀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들어가 볼 건가요? 응, 고양이도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안쪽으로 이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검은 고양이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고 하기엔 너무 개연성 없는 게 아닐까? 안으로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이곳이 야구장이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초저녁의 야구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래도 익숙한 편이라 혹시나 이 바람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를 따라 그라운드를 밟은 소녀는 고양이를 찾으려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1루 쪽의 파울 라인을 따라 천천히 그 라운드를 살폈다. 꽤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그 라운드는 한참 색이 발해 있었다. 저기 있어요. 고양이. 작동할 거라는 생각에 전혀 들지 않는 낡은 피칭 머신 옆에서 소녀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쪽으로 단숨에 달려간 소녀는 이번엔 고양이를 안아드는 대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털을 차근차근 쓰다듬었다. 자신을 쓰다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분 좋았는지 고양이는 풀어진 듯한 가르릉대는 소리를 내뱉었다. 소녀가 고양이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나는 그라운드 전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라운드 환기퉁이에서 나는 오랜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뒤를 바라보았지만 그 소리는 착각처럼 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자 흙바닥과 신발 밑창에 맞부딪힌 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해져 있던 기억 조각 중 하나가 빛이 되찾으려는 신호였다.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고 바라본 내면의 세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을 떠서 돌아본 주변은 당연하게도 정적이 휩싸여 있었다. 저거 뭐지? 이상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저거 소리가 안 줄여져. 아, 참. 저런 소리 날 때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저게 너무 커서 이게 잘 안 들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외야 필드를 가로지르다 말고 나는 소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생각해보니 지금쯤 터미널로 돌아가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소녀는 앉아있던 일로 쪽 더가웃에서 조금 떨어진 빛이 아래 발의 경계선이 힘해질 대로 힘해진 대기 타석 부근에서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소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더니 나에게 그쪽으로 다가오라는 손짓을 건넸다. 여기 좀 보세요. 꽃이 피어 있어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정말 푸른빛이 감도는 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어 있었다. 정말이네. 사람의 손이 안 닿아서 그런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여름바람에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꽃송이를 바라보던 소녀의 단발이 하늘하늘 나부꼈다. 새까만 머리칼 틈새로 보이는 소녀의 표정은 마치 그때 가로등에 새겨졌던 작은 무지개 조각을 보았을 때와 비슷했다. 예뻐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군더더기 없는 감상이었다. 한 송이밖에 안 피어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요. 소녀는 쓰다듬던 고양이를 내려놓고선 무릎을 털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슬슬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소녀는 안 그래도 그러려 했다는 듯 고양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었다. 고양이는 어느새 소녀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허공을 바라보며 아쉬운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있었기에 나와 소녀는 조금 서둘러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던 하늘에는 아까 보았던 고양이와 꼭 닮은 색이 덧대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차츰 드리워지는 거리를 걷던 나는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알아채게 된다. 거리는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다. 도로마다 세워져 있는 가로등에서 불빛이 새어나온 일은 없었다.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폐건물에서는 불빛은커녕 소곤거리는 말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이정표로 삼을 만한 기준점이 모두 사라진 듯 했다. 큰일 났네. 휴대용 태블릿은 이미 시계 역할을 겸한 손전등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으로 모퉁이로 돌아 골목길에 접어들자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길을 잘못 든 것 같죠? 나는 소녀를 향해 플래시를 비췄다. 그런 것 같네. 불빛 속에서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던 소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두워지니까 어디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태블릿에 있는 지도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보다시피 완전 먹퉁이야. 나는 소녀에게 신호가 잡히지 않는 태블릿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빵 조각이라도 챙겨와서 뿌리며 다녔어야 했나. 시각은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지난번 터미널에서 막차를 타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았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잃은 거였네요. 그럼 어쩔 수... 길을 걷던 소녀가 어둠 속에서 잠깐 균형을 잃는다. 소녀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기에 아슬아슬하게 앞서 나의 손이 소녀의 손목을 붙잡는다. 나의 손을 지지대 삼아 균형을 되찾은 소녀가 내 쪽을 바라보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더 헤맸다간 날이 밝아도 길을 못 찾을 수 있으니 근처에서 잠을 잘 만한 곳을 찾아보죠. 그래야겠다. 손목과 얽혀있던 손은 자연스레 넘어지지 않기 위함을 핑계로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하게 되었다. 맞잡은 손에서 소녀의 악력이 평소보다 더 세게 느껴지는 듯한 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주변에서 마땅히 하루를 넘길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 지 15분 만에 나와 소녀는 근처의 마을 회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회관 내부에는 제법 넓으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한 칸이 있었다. 아마도 휴식을 위해 공공지로 사용되던 방인 듯 싶었다.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 무슨 용도였든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다. 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전구에 달려있는 로프를 당기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다. 아마도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는 거라 나는 추측했다. 벽장에 들어있던 이불을 꺼내 두 사람의 목에 이부자리를 폈다. 소녀는 피곤했는지 곧장 이부자리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나는 서머 카디건을 벗어 들여다 말고 마음을 받고 다시 서머 카디건을 몸에 걸쳤다. 잠깐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근처만 들려보려고. 이부자리에 몸을 누워 나를 올려다보고 있던 소녀를 뒤로 한 채 나는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태블릿에 플래시를 켜려 했는데 어둠에 적응하기라도 한 건지 밤의 거리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 와, 이쁘네요. 오, 이쁘다. 카디건 주머니에 태블릿을 집어넣고 바라본 밤하늘에는 누가 흩뿌려 놓기라도 한 듯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그렇게 많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본 건. 혼자 보기엔 아까운 장면이란 생각이 들려는 찰나 옆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빛이 되게 밝네요. 어느새 마을 회관 밖으로 나온 소녀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나도 처음 봐. 밤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이 떠 있는 건. 정확히는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말이다. 나는 마을 회관에 들어오며 눈여겨봐두었던 자판기 쪽으로 소녀와 함께 걸어갔다. 그곳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며 우리는 가만히 별빛을 감상했다. 기억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이었다. 어제 비가 그쳐서 그런지 하늘이 덜 맑나 봐. 여기서 길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예쁜 풍경도 못 봤겠어요. 그렇긴 하네. 다행이에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녀는 가볍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밝은 별빛이 아니었다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희미한 미소였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서는 별빛의 윤곽에 드러난 도로로 발걸음을 내디려는데 소녀는 곧장 나의 옆을 따라붙었다. 잠깐만요. 같이 가요. 피곤할 텐데 굳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 어둡잖아요. 혼자 걷다가 실족사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생각보다 별빛이 밝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실족사라니 그건 좀... 그렇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걸요. 그리고 별빛 속에서 소녀가 고개를 치켜들었다. 혼자 있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어. 소녀는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어디로 가려는 건가요? 그냥 요 근처만 둘러보려는 거야. 뭔가 찾고 있는 거라도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 멀리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정말 말한 대로 주변만 슬쩍 둘러보려 했던 것 뿐이었는데 찾으려던 장소는 생각보다 금방 나의 눈에 띄었다. 마을 회관에서 고작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4층짜리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패전신국인 모양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춰 세우고서는 그 자리에서 위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텔레이더스코프를 설치하기에 괜찮은 장소 같았다. 작동하지 않는 자동문을 손으로 밀자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갈 틈이 생겼다. 들어가려는 건가요? 확인할 게 있어서. 건물 내부의 모습이 플래시에 비춰진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것을 증명하듯 건물 내부는 황폐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포영화도 아니고 한밤중에 달랑 손전등 하나만 갖고 이런 폐건물 안을 어슬렁거린다니. 살짝 미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 혹시 다른 귀신이라도 찾으려는 건가요? 아니, 그때 네가 오컬트 부실에서 봤던 상자처럼 생긴 기계 기억나? 네,
그걸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해서 마침 이 건물 옥상이 괜찮아 보였거든. 그랬던 건가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플랜 B라고나 할까? 나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들은 대로라면 그 기계로 너를 소멸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가요? 거기 조심해요! 소녀의 외침에 아래로 플래시를 비추자 널브러진 장비들의 잔해가 눈에 들어왔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발걸음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기 시작했다. 꼭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모퉁이를 돌아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은 나는 소녀와 함께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에서 일어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옥상문이 닫혀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잠깐 했지만 다행히도 옥상문은 열려있는 채였다. 손잡이를 당기자 이번에도 삐그덕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미적지근한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밤하늘이 내려앉는 곳. 옥상이란 그런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소녀가 밤하늘을 둘러보는 사이 나는 회전신국 옥상의 구조와 안테나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좀 더 많은 양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 그런 장소를 어떻게 찾나 했는데 신기하리만치 일이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 덕분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 발걸음을 돌려 바라본 곳에서 소녀는 난간대에 기대어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선 나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생각에 잠겨있기라도 했는지 소녀는 내가 바로 옆에 나타나고서야 나의 기척을 눈치채고선 고개를 들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응, 사진은 다 찍었고 애초에 금방 돌아가려 했었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달리 소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래쪽을 힐끗 내려다보았지만 옥상에서 바라본 폐도시의 조감은 그저 깜깜할 뿐이었다. 그치만 잠시 바람 쐬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나는 난간대 너머의 풍경으로부터 시선을 떼려는 소녀의 옆에 그대로 자리를 잡았다. 소녀도 내 제안이 싫진 않았는지 바라보던 곳을 향해 도로 시선을 옮겼다. 위와 아래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었다. 가벼운 바람에 일어 소녀의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나부꼈다. 나는 살짝 고개를 틀어 그런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소녀는 여전히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킨 채였다. 응, 뭔데? 나 역시 여전히 그런 소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당신은 제가 유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소녀가 아까부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던 걸까? 소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흩날리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대로 소녀와 시선을 마주친다. 아니, 난 애초에 그날 너를 처음 봤는걸? 딱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생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 그건 대답에 대한 것이 아닌 소녀가 어떤 이유에서 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겠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부실에서 봤던 기계가 유령을 소멸시키는 데에 쓰인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설명하긴 좀 복잡하지만 끝났구나. 나의 부실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금세 내 말에 수긍을 표했다. 뭔가 이 비주얼 로봇 게임 하다 보면 약간 느끼는 거지만 대본을 보면 어디서 말이 끝났는지 아니까 딱딱딱 그게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만 보면 말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뭔가 어미 처리가 잘 안 되네. 어렵네요. 어라, 생각보다 빨리 믿네. 그쪽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걸요? 그런가?
왠지 머쓱함이 느껴지는 이유였다. 다시금 고개를 돌린 소녀가 폐도시의 새까만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엔 별천지보다는 차분한 먹색 풍경이 도움되는 것 같았다. 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나 이 세계가 끝없이 타임리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당신은 이전에도 몇 번이고 저를 구원하려 했었고, 그래서 저를 만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유령이라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미리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던 게 아닐까. 저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겠죠. 별빛이 너무나도 밝았기에 나는 소녀가 희미한 웃음을 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꼭 운명 같았으니까요. 여지껏 있었던 모든 일이요. 운명이라... 그 순간 운명이라는 단어가 한없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러게, 왜 하필 나였을까? 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평범했던 일상을 깨버린 거네요. 그럴 의도로 한 말 아니거든? 그냥 궁금했던 거니까. 너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을 내가 왜 너를 볼 수 있는 건지 말이야. 그땐 짚이는 게 한 가지 있긴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짚히는 거요? 응, 그런 게 있어. 소녀는 그 짚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너는 어떻게 처음 보는 나를 덜컥 믿을 생각을 했어? 글쎄요. 그때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운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러게요. 나의 어깨에 슬며시 몸을 기대는 소녀. 왜 빨간색, 왜 불안하게 왜 그래? 분명 오라 소녀가 내게 말을 건넨 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전에도 자주 겪었던 감각이 심장으로부터 올라왔다. 무언의 아우성이다. 나를 과거의 한 곳으로 불러내는 무언의 아우성. 나의 옆에 기댄 소녀는 그저 편안한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심장이 시끄럽게 쿵쿵댔다. 더 이상 소녀에게 기대는 것을 허락했다간 괜히 심장박동 소리를 들킬 것 같아 나는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슬슬 돌아가자. 저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좀 어떻게... 아우, 저거 너무 싫어. 저거 할 때 거의 마이크를 거의 입 완전 갖다 대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니까 녹화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세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소녀에게 돌아가자는 손짓을 건넸다. 폐전식국에서 빠져나와 마을 회관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심장박동은 가라앉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꾸만 들려오는 무의식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꼭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요란하게 들려오는 무의식의 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하는데 옆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기로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되네요. 조금 허탈하다는 투로 소녀가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분명 언젠간 잊혀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끈에 소리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절대 잊지 않아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나는 분명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소녀를 언젠가는 잊게 될 것이다. 나를 이명처럼 맴도는 기억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무언의 아우성이 그 증거이기도 했다. 그래도 짤막한 추억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겠죠? 소녀는 나의 눈치를 살피려는 듯 고개를 들어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그 대답이 소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마을 회관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곧장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소녀는 몸을 몇 번 뒤척이더니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땐 아침의 기온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던 태블릿을 켜 시각을 확인했다. 7시 30분.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인적이 사라진 거리는 마치 지금이 그보다 이른 시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이부자리에는 소녀가 곤히 잠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보다 일찍 일어난 건 오래간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았다.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자니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웠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다. 그리고 소녀보다 일찍 일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몇 분 정도를 소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녀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녀를 깨웠다. 부스스 눈을 뜬 소녀가 눈가를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날이 밝았음을 알아챈 소녀는 이부자리를 습관처럼 정리하고선 몸을 일으켰다.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제 통과했던 그 철조망을 다시 넘어 F구역으로 돌아온 우리는 열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소녀가 만들어준 점심으로 허기를 채웠다. 오랜만에 소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는지 색다른 음식이 식탁에 내어졌다. 신기하다고나 할까, 어쩜 이렇게 매번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귀신의 쓰레기라도 한 걸까? 어쨌거나 나중에 물어볼 레시피가 한 가지 더 생긴 것 같았다.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은 것 같아. 샤워를 하고선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만지던 나는 현지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자니 절로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고 침대에 포근함을 즐긴 지 1분 정도가 지났을까? 현지의 답장이 도착했다. 정말요? 현지의 답장이 온 것을 확인한 나는 찍어놓았던 사진을 첨부해 회신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일 시간 있어? 답장을 기다리며 태블릿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결여된 듯한 묘한 위화감. 위화감의 정체를 찾으려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려는 찰나 이번엔 문자 대신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의 전화였다. 말도 안 돼요, 선배. 어떻게 이런 곳을 하루 만에 찾은 거예요? 전화를 받자 현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역시 괜한 위화감이었던 거겠지.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보다 여기 정도면 텔레이도스코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곳이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자. 좀 먼 곳이긴 한데 내일 시간 괜찮아?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잠깐만 기다려. 위치를 보내줄게. 현지에게 어제 확인했던 폐전신국의 위치를 전송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중 옆에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건을 목에 들은 소녀는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대에 걸터앉아 머리를 마저 말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곧이어 현지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지치고는 제법 반응이 크다고 해야겠지. 그렇긴 한데 그런 곳을 들어갔던 거예요? 우연히 들어가는 길을 찾은 것뿐이야. 그리고 딱히 위험한 곳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알겠어요. 만나는 건 몇 시쯤이면 될까요? 아침 10시쯤.
그때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 그럼 그때 봐요. 현지와의 짤막한 전화통화를 끝낸 나는 옆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네? 뭐가요? 그거야 당연히. 아, 죽음의 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답이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어쩌면 여태껏 본 죽음의 색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 잠깐인걸요. 소녀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속은 가시 박힌 듯 불편하게 매한가지였다만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 말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방금 통화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전에 봤던 그 후배 여학생이야. 내일 같이 가자고 했어. 그때 이야기했던 그 기계 때문인가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소녀였지만 이상하게도 현재 이야기만 나오면 소녀의 얼굴엔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소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현지와 소녀의 첫 만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단순히 소녀가 현지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색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위화감이 들었다. 같이 가기 무엇하면 내일 안 따라도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소녀는 손사래를 치며 나름 배려라고 이야기를 꺼내려던 나를 말렸다. 소녀의 새하얀 손이 내게 묻은 위화감을 지워내려는 듯 양옆으로 흔들렸다. 물론 그런다고 역력했던 위화감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지만 다음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어렴풋이 남은 위화감이 나의 몸을 가볍게 짓누르고 있었다. 터미널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전자시계가 10시를 가리키려는 찰나 먼발치에서 가방을 맨 현지가 모습을 보였다. 아마 가방 속에는 텔레이도스코프가 들어있는 것이겠지. 주변에 두리번거리며 터미널 쪽으로 걸어오는 현지를 향해 나는 묻어있던 위화감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평소보다 조금 큰 몸짓으로 팔을 흔들었다. 여기야, 여기! 손을 흔드는 나를 발견한 현지는 빠른 총총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내 앞에 도착했다. 정확히 10시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 저 시간 딱 맞춰서 도착했거든요. 평소에 12시나 돼서야 일어난다길래 늦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을 뻔했네요. 현지는 약간 토라진 기색을 내비치고선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지? 자신이 게으른 이미지로 보였던 게 조금 못마땅했던 것일까? 나는 한 발짝 앞서 가던 현지의 뒤를 따라가서는 그녀의 뺨에 차가운 커피 용기를 갖다 댔다. 갑자기 뭐예요? 아이스 커피. 오는 길에 산 거야. 가면서 마시라고. 저 카라멜 마끼아또 아니면 안 마시는데. 카라멜 마끼아또네요? 여전히 얼굴에는 토라진 기색을 띠면서도 내게서 순수히 커피를 건네받는 현지였다.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현지의 옆을 걷고 있었다. 그나저나 깜짝 놀랐어요. 부탁한 지 하루 만에 그런 곳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건 나도 그래. 뇌물 작전이 성공한 걸까? 현지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확실히 누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비밀 통로라는 곳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곧 열차 도착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 옆에서 갑작스레 나를 잡아당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인형을 껴안듯 나의 팔에 붙잡은 소녀. 소녀의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녀는 한 발짝 늦게 나의 시선을 의식하고선 애써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팔을 붙잡아 놓고는 신경 쓰지 말라니. 소녀도 자신이 한 말이 어이없었는지 미묘한 표정을 얼굴에 띄었다. 정말 괜찮겠어? 바닥만 보고 걸으면 괜찮을 거예요. 도대체 소녀는 현지에게서 무엇을 보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현지는 자신의 눈에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였을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현지가 나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겠어? 유령이지. 네? 선배, 그럼 지금 그 유령이랑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응. 유령이랑 같이 나온다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줄 알았지. 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의 반대쪽 팔을 훑었다. 현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마 부자연스럽게 구겨져 있는 옷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지금 선배의 왼팔에는 유령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 뭐예요? 안 친해질 거라면서 벌써 그렇게까지 친해진 거였어요? 친해졌다고 해야 하나. 처음 만났던 날부터 손을 잡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소녀는 이상하리 많지 나를 붙잡는 데만큼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았다. 아, 이러다 열차 출발하겠어. 빨리 들어가자. 이번엔 내가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차에 탄 나는 재빨리 다른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의 화제를 옮겼다. 대화의 주제는 계약하고 있을 학예제에 대한 것. 기대된다며 투명한 미소를 짓는 현지 얼굴이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쳤다. 유리창 너머로는 유난히 맑게 개어있는 푸른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날씨와 오늘의 행운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만 연달아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은 날씨였다. 열차를 타고 도착한 F구역에서 아치교에 다다른 우리는 그때처럼 강변에 나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걸었다. 한참 전부터 현지가 메고 있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긴 했다만 현지는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지난번에도 머물렀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다리를 콩콩 두드리고 있던 현지는 더위와 피곤함에 녹초가 된 듯 해롱해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만 더 걸으면 돼. 10분씩이나요? 그 뒤에도 걸어야 하는데? 너무 가혹한데요? 실내형 인간이 자신에겐 지금이 너무 가혹한 시간임을 피력하고자 하는 목소리였다.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바라보는 현지. 현지는 꽤나 오랫동안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선 벤치에서 폴짝 몸을 일으켰다. 몇 분 정도를 더 걸어 수원지에 도착해 좁은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소녀와 함께 고양이를 뒤를 밟았던 그 길목이었다. 정말 비밀 통로 같은 분위기네요. 이미 주변에서 인기척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감상을 이야기하고는 몇 걸음 정도를 더 걸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구멍 뚫린 철조망을 차례차례 통과했다. 고작 철조망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주변에 흐르는 정적이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다는 착각을 다시금 자아낸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은 그런 착각을 한층 고양시키고 있었다. 시가지 쪽으로 들어서자 현지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도시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우와, 별다른 감상 없이 짤막한 감탄사가 이를 대신했다. 우선은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폐전시국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하룻밤 머물렀던 마을 회관을 기점으로 모퉁이를 돌자 그날 밤 보았던 폐전신국이 모습을 보였다. 분명 밤에 이곳을 찾았을 땐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음침함이 건물 주변을 감돌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낮에 폐전식국을 바라보는 감상은 그저 오래된 건물 같다는 것뿐이었다. 옥상문을 열자 이번에도 삐걱대는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다. 밤에 왔을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 낡은 경첩은 조금 불안하게 옥상문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때? 안테나는 괜찮아 보여?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 보여요. 주변을 둘러본 현지가 가방에서 긴 케이블과 텔레이더스코프를 꺼내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전에 발전기부터 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전력 공급이 끊어졌었지 참. 이런 전신국에는 만일을 대비한 자가 발전기가 있을 테니 그걸 켜면 될 거예요. 그건 1층에 있으려나? 내가 내려갔다 오면 돼? 같이 내려가요. 어차피 안테나가 송수신할 주파수 조정도 해야 하니까 전산실도 들려야 할 거예요. 주파수 조정? 그런 것도 해야 했어? 당연하죠. 이거 제법 섬세한 기기거든요. 현지는 쪼그려 앉아 텔레이도스코프를 툭툭 두드렸다. 나는 학교 옥상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현지에게 질문을 건넸다. 학교 옥상에서 시범 가동했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았어? 그땐 제가 미리 안테나 주파수를 조정해둬서 그랬던 거였죠. 미리? 어떻게? 학교는 보안이 허술한 편이잖아요. 케이블을 텔레이도스코프에 연결하던 현지는 그저 천진난만 할 뿐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훔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리는 거니까 나쁜 짓은 아니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나쁜 짓의 기준이 궁금해지네. 거짓말부터는 아슬아슬하게 아웃 아닐까요? 특이한 기준이네.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러는 동안 현지는 텔레이도스코프의 케이블을 모두 연결한 모양이었다. 그럼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킨 현지가 아래층으로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콘크리트 재질의 계단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풀풀 날렸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다. 소녀의 발걸음이 지나간 곳에도 흔적처럼 먼지가 날려 있었다. 주파수 조종하는 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글쎄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럼 그때 동안만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괜찮긴 하지만 그건 왜요?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린 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한 그건가 보네요. 심령 스팟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죠? 뭐 그렇지. 이걸 심령 스팟이라고 부르기엔 어딘가 미묘함이 느껴지는 네이밍 센스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마땅한 이름이 떠오른 것도 아니긴 했다. 현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입술 근처로 손가락을 갖다 대더니 이내 내게 대답을 건넸다. 알겠어요. 다 되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가발전기를 찾아 1층을 둘러보는 현지를 뒤로하고 나는 소녀와 함께 폐전식국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2시간이라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두 곳 정도를 둘러보고 오기엔 충분한 시간일 거라 생각했다. 목적한 장소로 걸어가던 중 나는 소녀에게 슬쩍 안부를 물었다.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조금은요. 여태껏 아무 말도 안 하는 채 나의 곁에 붙어있기만 하던 소녀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가라앉은 목소리가 소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소녀는 현재의 눈동자로부터 무엇을 봤던 걸까? 정말 눈동자에서 악마라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전신국에서 30여 분 정도를 걸어 이 구역 한편에 위치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초입부터 드문드문 보이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이곳이 우리가 찾고 있던 장소가 맞다는 것을 또렷이 알려주고 있었다.
여기쯤인가 보네요.